지금 제가 여기 게임을 간단하게 하나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연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게임도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계속 누적해서 더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1, 3, 6, 10, 15,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나이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1000, 1040, 2040, 2070, 3070, 3090, 4090, 5000. 아니 4090. 자, 4,100인가요? 5,000인가요? 네, 정답은 4,100입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 용어로 초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 본 숫자가 1000이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4,090에서 10이 더해지면 100의 자리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본 숫자가 1000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제 오류를 범하기 쉽거든요. 거꾸로 교실도 마찬가지 같아요. 거꾸로 교실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영상을 보고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겪게 된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에 이 디딤 영상이라는 것이 이 영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거꾸로 교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게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디딤 영상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소통과 협력을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실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교실에서는 과연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인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주로 강의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가르치고 테스트, 가르치고 테스트, 가르치고 테스트 이런 구조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강의를 할 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20%가 넘을까요? 아무리 명강사라고 해도 저는 20% 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할 때 수업 시간의 대부분은 교사가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교사 중심 수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했던 이유는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될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의식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럼 이 강의 시간에서 소통과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왜? 교사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강의식 수업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교실에서 얼굴 보고 할게 해도 굳이 얼굴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것은 영상으로 주고 집에서 보고 하라. 그리고 교실에서는 토의 토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배워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꾸로 교실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업의 어떤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저 영상, 저것이 하나의 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하나의 정보가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알고 있는 것도 정보가 되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도 정보가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은 뭐 게임식으로 수업을 활동할 수도 있고요. 뭐 신문 만들기, 뭐 그림책 만들기, 뭐 상품 만들어 보기 이런 등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잘 배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르치고 테스트하는 기존의 수업 방식을 벗어나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수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21세기에 어울리는 수업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후자 쪽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해서는 디딤 영상에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교실에서는 교사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고요. 이것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 혹은 온라인으로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교사의 가르침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이 제거된 그 빈 공간은 학생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실로 채워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거꾸로 교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비워진 공간, 소통과 협력하는 공간을 우리는 교육학적 용어로는 아마 동료학습, 협력학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료학습과 협력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것, 그걸 돕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디딤 영상의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딤 영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구체적인 그 목적은 가르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교실에서 가장 최악의 거꾸로 교실이 이거예요. 학생들에게 디딤 영상을 만들어서 주고 수업 시간에 와서 자 얘들아 어제 했던 거 기억나지? 어제 봤던 거 기억나지? 하면서 다시 또 강의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최악의 거꾸로 교실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지 않기 위한 것이 바로 디딤 영상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중심의 활동 소재, 이제 모두가 아는 내용 이런 것에 이제 디딤 영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떨거든요. 많이 떨 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남학생들은 주로 게임 얘기를 하고요. 여학생들은 아이돌 이야기 혹은 옆반에 있는 친구가 뭐 어쨌다더라 이런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유는 서로의 공통 관심사, 서로가 알고 있는,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디딤 영상을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돌 이야기는 후삼국의 통일가정, 그 다음에 서로 친구 이야기, 옆반에 있는 친구 이야기들은 소수의 나눗셈 이런 식으로 교과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디딤 영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다 축구공을 하나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비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실에서 축구 실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상의 목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무리 칠판을 보면서 이쪽 부분을 차야지 공이 멀리 나간다, 축구의 전술은 이런 게 있다 등등등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공을 가지고 직접 나가서 운동을 해야겠죠. 축구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디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공을 우리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를 사서 아이들한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이들이 그 3천만 원어치만큼 축구 실력을 증가할까요?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좋은 코치, 좋은 훈련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축구공은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3천 원짜리가 있으면 그냥 그냥 축구공이 있기만 하면 학생들에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딤 영상도 마찬가지로 잘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 저는 틀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자, 틀린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체 양초가 고체 양초가 되면 사진에서처럼 부피가 줄어듭니다. 물인 액체도 얼음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네,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뭐죠? 제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이제 물이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제가 줄어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일반 물질들은 사실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던 활동은 뭐였냐면 디딤 영상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서 그 디딤 영상에 선생님의 틀린 내용을 찾아서 실험으로 반박하는 보고서 쓰는 게 이제 그 차시의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어떻게 틀린 내용을 그 영상에 넣을 수가 있냐며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따지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거꾸로 교실 선생님이랑 같이 퀴즈에 대한 답을 찾아볼 텐데요.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그 양초가 액체일 때는 이렇게 이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었다면 고체가 되면은 이만큼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초처럼 물도 물에서 얼음이 되면은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자, 4학년 3반 제육군을 모셔놓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선생님이 한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열면은요, 네. 부피가 커지는데요. 그 이유가 물이 열면은 분자가 육각형으로 나열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빈 공간이 이렇게 적습니다. 하지만 얼었을 때는 네.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렇게 커져났습니다. 그렇게 빈 공간이 많아서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죠? 한 약 10%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물 말고 다른 액체 같은 데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나요? 아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초도 액체일 때는 크지만 고체일 때는 작습니다. 하지만 물은 커지는 이유가 물에는 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수소가 있는 물질이 얼었을 때는 이렇게 빈 공간이 커집니다. 아, 수소가 있는 물질. 근데 물은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군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무게는 여기 그림을 볼 때요. 네. 여기에 이 한 개 한 개는 이게 원자입니다. 네. 하지만 이 세 개가 모이면은 물이라는 분자가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물이라는 분자가 세 개입니다. 네. 하지만 얼었을 때도 부피는 커지지만 여기도 세 개입니다. 네. 그래서 무게는 같지만 부피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고요. 저는 이 친구한테서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수소결합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그 분자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인상 깊어서 제가 어떻게 이 친구가 이걸 알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인터뷰 결과 포시를 그대로 거치면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첫 번째 단계인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건데 디딤 영상이 그 크리티컬 싱킹 하게 만들어줬죠. 디딤 영상 안에서 이미 틀린 내용을 제가 넣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크리티컬 싱킹한 상황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친구가 이 틀린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정보를 모르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다행히 그 당시에 이 친구의 집에 옆방에 당시 고1 형이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우리 형 봐봐.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 이런 내용 틀렸는데, 참 이거 이상한 선생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제 추정인데, 그 고등학교 1학년 형도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동생이 물어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먼지 쌓여있는 참고서 같은 걸 꺼내 넣어 놓고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 단계인 콜라보레이션 한 겁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협력의 결과물로 나온 게 방금 보셨던 공채, 크리에이티비티하죠.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내용을 1년 반이 지난 뒤에 제가 그 학교를 떠나면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대로 기억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그냥 내용을 전달해 줬으면 그냥 수동적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은 증발되니까 날아갔을 텐데 이 친구가 직접 자기가 스스로 탐구하면서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니까 방금 아까와 같은 그런 탐구 과정을 훌륭하게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딤 영상이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디딤 영상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업 주도권 이양입니다.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지 않게 됐죠. 왜? 디딤 영상에 이미 내가 가르칠 내용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디딤 영상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자 가장 큰 효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활동 시간 확보인데요. 수업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첫 5분은 동기유발 정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인 활동 안내를 한 2, 3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1, 2, 3이 있는데, 활동 1은 약간 교사 중심으로, 활동 2는 이제 모듬 활동, 활동 3은 개별 활동, 마지막에 정리 및 차시 예고. 요게 이제 큰 흐름인데요. 만약에 거꾸로 교실에서 디딤 영상을 쓰게 되면은 활동 1 이전 거는 웬만하면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분 이상 확보되는 그 활동 시간을 충분히 아이들이 모듬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별 학습의 효과가 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수학 부진화에 거의 가까운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학을 거꾸로 교실로 적용을 할 때였는데 나중에 학부모하고 상담을 할 때 들었어요. 그 주말에 제가 만든 수학 디딤 영상을 5번, 6번씩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영상인 거죠. 그래서 다시 보고 멈췄다 보고 이런 의미에서 개별 학습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디딤 영상에 대한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교과서에다 그냥 제가 필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식을 변형시키면은 원주 이런 식이죠. 가장 편한 것은 손필기입니다. 누군 그때그때 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는 요겁니다. 이거는 뭐죠? 눈.
눈이죠. 사람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빛이 이렇게 찌질찌질 와가지고 여기에 색종이에 닿으면은 뭐가 돼? 그림자가 생겨요. 닿으면 뭐가 돼? 다음에 이 색종이가 보여요. 빛이 반사. 기존에 제가 쓰던 칠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래 그 스마트폰 삼각대라는 게 있어서 그걸 놓고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도움을 좀 얻자라고 해서 이제 자원을 받았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촬영 감독이 정해지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너희는 방청객을 해라 해서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을 하시면서 디딤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같이 찍으면서 그 친구들이 좀 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 교감하면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지고 계시는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네, 있던 자료를 쓰시는 권리와 건데요. 의무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에서는 중간놀이 시간을 누리다,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중간놀이 시간을 누리고 있죠. 자, 하지만 그에 따라서 의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위해서 등교 시간을 지켜서 우리는 학교에 와야죠. 늦게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이렇게 서로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이렇게 권리와 의무의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권리와 의무의 그러면 관계에 대해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 나오는 화면과 나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녹화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한글 파일, PPT 파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디딤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태블릿 PC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한번 보실게요. 우선 첫 번째로 황제 즉위식을 통해 왕이 황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디딤 영상을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겐 좋게 들리나요? 조선시대의 농민들의 함성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에서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게 됐는지,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됐는지, 백성의 삶이 왜 어렵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를 하였는데요. 11살,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원하신다면 마인드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 영상을 이제 만드는 제작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백의 미학을 좀 준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꽉꽉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할 게 없어요. 실제적인 어떤 핵심적인 학습 목표들은 디딤 영상에서 오히려 빼주시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교실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더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디딤 영상의 길이가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5분을 넘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도 10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5분이나 10분이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만들면 오히려 망한다라는 역설이 있어요. 나중에는 거꾸로 교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디딤 영상도 아이들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디딤 영상을 너무너무 완벽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손필기 하듯이 따라 쓰는 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따라하기에는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만들기보다 오히려 부족하고 허점이 있어야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학생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 영상의 목적과 제작 방법 잘 이해하셨나요? 기존에 교사가 했던 강의를 학생들이 언제든지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디딤 영상이 대신함으로써 교실에서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딤 영상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완벽한 디딤 영상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디딤 영상이야말로 좋은 수업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상단에 위치한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이번 차시의 퀴즈와 요약 정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